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들의 비애로운 삶. 세상은 무섭고 달아날 수 없는 곳이었다. 김훈 장편소설 공터에서. 카페에서 즐기던 우유 거품이 살아있는 리얼 라떼. 이 라떼 진짜다. 카페보다 좋아지다. 루카스 9 라떼.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हम आपको सोचने की एक नई दिशा देते हैं.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사랑을 보여줘요. 왕비의 마지막 부탁에 황제는 모든 걸 바쳐 타지마할을 완성했지만 국고를 탕진한 나머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위대한 사랑은 희극일까 비극일까?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국정농단 사태가 문제가 되자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 제안을 했었죠. 그 제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 존재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간인 사찰에까지 관여한 혐의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한국인삼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뒷조사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모레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출석하면 질문에는 적극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힘을 받는 게 국가 풍토를 위해서 좋겠습니까? 최종 변론 기일 연기 여부는 모레 결정합니다. 헌재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들었는데 탄핵 심판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내는 헌재 속내를 짚어봅니다. 김정남이 공항에서 습격을 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불과 2.33초 만에 이루어졌는데 김정남은 피습당한 뒤에도 한동안은 멀쩡했습니다. 김정남 피살의 배후로 북한이 부각되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만은 문제시하는 거고?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수사를 못 믿겠다며 기자회견을 해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탈의실에 있던 학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5분만 늦었다면 대형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한 끼 식대에 2,348원. 한창 클나이의 보육원 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한 식대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른 식대가 불과 279원입니다. 제주공항에 몰아치는 강풍으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제주에 발을 묶였던 기자가 직접 제주공항의 상황과 문제점을 전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업무 영역은 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만큼 폭넓고 때로는 은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가 정당한지 못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결국 의도의 정당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행한 폭넓고 때로는 은밀했던 업무의 정당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덮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헌 카드를 기획하는 과정에 우 전 민정수석이 관여했다고 특검이 결론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건 은폐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된 뒤인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합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개헌 카드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 국면 전환을 위해 기획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연설 사나흘 전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개헌 카드를 쓰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당시 참석자가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이 업무 수첩에 기록한 대통령의 위증 지시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등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데 이 회의에 우병우 전 수석도 참석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대응을 주도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개헌 논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사건 대응에 대해선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를 감찰하기는커녕 사건 은폐 시도에 적극 관여해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민영화된 KTNG의 사장 후보들을 민정수석실에서 뒷조사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에 대해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선 박 대표에 대한 학력, 경력과 함께 대표로 선임된 배경과 업무 능력 등 자세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삼공사는 KTNG의 자회사로 2002년 이미 민영화된 만큼 박 대표에 대한 정보를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건 민간인 사찰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헬스 트레이너인 20대 김모 씨 등의 민간인 사찰도 지시한 정황을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박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조사에서 인사검증이 아닌 단순히 자료 수집 정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 5명을 좌천시키고 CJ 표적 수사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도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우 전 수석은 내일 오전 10시 반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법조팀 정세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우병우 전 수석 혐의 내용을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는데 네. 대통령은 두 실세 수석 불러놓고 이 사태 덮으려고 개헌 카드 얘기하고요. 또 그러니까요. 청문회에서 위증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 20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우병우 전 수석의 이 명석한 두뇌가 이런 데 쓰였나 싶으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 현 정부에서는 이 민간 회사의 사장 선임에도 대통령이 관여하고 또 민정수석이 처리하고 이런 게 드러나니까 참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 리포트를 본 내용들이 충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는 게 폭넓기도 하고 은밀하기도 하고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기 참 어렵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알았으면 네. 이 민정수석이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은폐를 주도했다. 즉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특검의 시각이거든요. 또 네. 민간 회사의 사장 후보를 뒷조사한 것도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이 직무유기라는 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을 때 적용하는 이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데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이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일 처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우병우 수석 측의 이 반대 논리입니다. 그만큼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영장 실질 심사 내일이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오민석 부장판사가 이제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영장 실질 심사 초임이죠. 초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인사 때 이게 발령을 받아서 오늘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요. 참 내일 아주 중요하고도 그 민감한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헌재 얘기도 좀 나눠보죠. 특검 수사는 이제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특검은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 대면 조사의 형식과 시기를 일임할 테니 지난 주말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 측도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을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그동안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온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선 반드시라는 말을 빼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더 이상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 대면 조사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또 수사기간이 이제 8일밖에 안 남아서 대면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기간 연장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래야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요청서를 받고 검토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 구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중지 상태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한 단계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요청과 고영태 녹음 파일의 공개 검증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라며 공개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이미 들어봤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사건의 핵심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음 파일을 통해 말하려는 바가 뭔지는 알겠다면서도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는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안 나올 경우 증인 신청 철회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측 강한 반대에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오늘 변론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던 도중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진술 기회를 요구했지만 다음에 하라며 재판부는 심판정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함부로 재판 진행을 하느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서도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꼽혀왔습니다. 출석 날짜 조율이라든지 변론 진행 방식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심리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오늘 이런 지연작전 가능성을 모두 끊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올지 말지를 모레까지 정해야 하고 출석 날짜는 최종 변론 때가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종 변론 날짜를 재판부가 제시한 오는 24일 대신 3월 2일 혹은 3일로 하자는 대통령 측 요청에 헌재는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 건지 이틀 뒤인 22일까지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와 남은 증인 신문 진행 상황을 따져본 뒤 최종 변론 날짜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하는 날짜에 나와야 하고 변론 종결 뒤에 나오겠다며 기일을 다시 열어달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최후 진술만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측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상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힘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대통령 출석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대통령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다시 정세혁 기자. 재판부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장에서요, 이 평소와 달리 이 불만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증인이면 증인, 증거면 증거,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의 스케줄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 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오늘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3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 이 선고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정한 날짜에 나와라, 재판부가 필요로 하는 대로. 그렇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대통령 출석 카드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걸 이제 미리 막겠다는 의도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또 네. 이 헌법재판소가 이 출석 날짜를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나오겠다고 하면 헌재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우 문제, 경호 문제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청객은 들여보낼 것인지,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괜히 하나 잘못해가지고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 통보를 해주면 헌재가 이 적당하게 이렇게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헌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언제 출석하겠다 이러면은 이거 헌재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겠다는데 안 됩니다, 시간 못 줍니다,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24일을 최종 변론 날짜로 잡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 봐서는 기일을 하나 더 잡아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3월 넘어서는 아니고 27일, 28일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예상 스케줄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이제 그 준비할 날짜는 기일은 조금 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 끌기 카드 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 카드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건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지금 예정된 공개 변론은 이제 모레가 사실상 마지막인데요. 그때까지는 총사퇴 카드가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겠죠. 변론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이제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당장 총사퇴를 하겠다 이러면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굶주린 보육원 아이들이 식비 지원 부족으로 배까지 굶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서 좀 나아졌나 했는데 여전합니다. 아이들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굶기는 대한민국,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김정남 피살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되는 장면을 담은 CCTV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3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예상하지 못하게 급습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화면 오른쪽으로 향해 걸어가던 흰 옷을 입은 여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서 있던 남성을 덮칩니다. 등 뒤에서 달려들며 두 손으로 남성의 얼굴을 거칠게 감쌉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이들을 지나쳐 깡총깡총 뛰듯 달려나갑니다. 확대해보면 흰 옷을 입은 여성이 뒤에서 접근할 때 앞쪽에서 남성을 덮친 뒤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두 여성은 김정남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아이샤와 흐엉입니다. Unidentified woman had swept or has wiped his face with a liquid and that he was feeling dizzy. 범행에 걸린 시간은 3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직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는데 미소 띈 모습으로 손을 털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흐엉의 모습이 공항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체포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고 진술했던 점을 볼 때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을 때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피습 6분가량 뒤 김정남은 공항 직원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굉장히 아프다, 액체가 뿌려졌다고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공항 직원 도움을 받으며 의료실로 가는 김정남. 다리를 조금 저는 걸로 볼 때 흡입한 독극물이 이미 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갔고 결국 의료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습 후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입니다. 다급해진 공항 의료진이 김정남을 근처 후트라다야 병원으로 서둘러 후송했지만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김정남은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범행은 3초도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던 김정남은 의무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맙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이런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독극물이 사용됐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자, 조 기자, 범행 당시 CCTV 화면에 독극물 종류의 단서가 될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여성이 김정남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여성이 양손으로 김정남 얼굴을 감싸는데 양손에 흰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네. 범행 후 걸어갈 때 보이는 그 손을 보면 특히 왼손에 짙은 살색을 보면 확연히 다른 걸로 알 수 있는데 장갑이나 수건에 묻힐 수 있는 액체나 가루 상태라면 네. 보툴리눔이나 리신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툴리눔, 이건 좀 최근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들어본 것 같은데 리신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리신은 아주까리 기름으로 만든 맹독성 물질인데 네. 2013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배달된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어서 유명세를 탔었죠. 예. 한 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개마고원 근처에서 대량의 아주까리를 키워서 리신을 만든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 장면 보시면 김정남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양쪽 눈을 비비는 신용을 합니다. 예. 눈 주위에 자극이 크다는 건데 그 사망한 김정남 사진을 봐도 그 눈 주위가 붉게 부어올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렇죠. 보툴리눔이나 리신 모두 눈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독극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피습을 당한 직후에 화면을 보면은 바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 한참 걸어가고 의무실까지 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혹시 또 단서가 될 수가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역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독가스 염소 실험 장면인데요. 많은 양의 신경 독가스를 마신 염소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서서 저렇게 움직이다가 한참 뒤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지금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죠? 맹독성 물질이라도 중요한 신경을 마비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김정남은 9시에 공격을 받고 9시 반 정도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간으로만 본다면 통상 몇 시간 걸리는 리신보다는 보툴리눔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김정남 피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낮에 인천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나간 직후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실내 학생 수영장. 천장에서 떨어진 검정 스펀지와 철판이 수영장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수영장 천장에 붙어있던 단열재 스펀지와 이를 받치던 철판이 7m 아래로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떨어질 때 충격으로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판도 보입니다. 천장 떨어진다 이러면서 형들이 몰려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 샤워하고 있는 데까지 천장이 무너질 줄 알고 완전 좀 무서웠어요. 사고 직전까지 초중학교 학생 28명이 이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샤워실로 이동한 직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 수영하고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구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무서워서 생각도 하기 싫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이 수영장은 1986년에 지어졌는데
인천시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천장 보수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천장에서 나사가 떨어져 지난달 다시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천장 공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운전자를 매단 채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던 승용차를 경찰이 재빨리 순찰차로 가로막아 대형 사고를 면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TJB 최효진 기자입니다. 한낮에 아산 시내 도로입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우회전하더니 내리막길을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차에 매달린 운전자는 100m 넘게 끌려갑니다. 고삐 풀린 차는 점점 가속이 붙어 버스 정류장과 인도를 향해 내달립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뒷걸음치는 순간 경찰 순찰차가 재빨리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해도 경찰차 맞은편에 있었는데 바로 그 차가 막아버린 거예요. 운전자 김 씨는 깜빡 주행 기어에 놓고 차에서 내렸다가 아찔한 일을 냈습니다. 마침 반대편에 있던 경찰 순찰차가 차를 막아 세운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 시동을 끈 거로 생각하고 그냥 내린 거예요. 속도는 좀 보통보다 좀 빨랐어요, 그게. 경찰의 기지로 인명사고를 막았습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한 대형마트 안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불과 3분 만에 털렸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대형마트. 출입문 옆에 ATM기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저녁 8시 45분쯤 이곳에 설치된 ATM기 가운데 3대에서 현금 2억 3천여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용기가 없으니까 아마 중간에 근무 중에요? 영업 중에. CCTV에 찍힌 남성 용의자가 돈을 빼내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경찰은 ATM기에 파손 흔적이 없고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거액의 현금이 털린 점을 볼 때 용의자가 ATM 기계를 열고 현금만 빼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TM기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B업체는 용의자가 사라진 뒤 ATM기에 문이 열렸다는 메시지가 떴지만 현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관리업체가 다음 날 오전 11시에야 현금 통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부산에선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난동이 벌어지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공포탄에 테이저건까지 동원하며 가까스로 막았는데 차량 넉 대가 부서지고 경찰도 다쳤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순찰차와 대치하다 다가오는 경찰을 피해 달아납니다. 승용차는 차를 세워보려 달려든 경찰을 매달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아파트 단지 출구 쪽으로 달리다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잠시 멈춰선 차량. 쫓아온 경찰이 차량 뒤를 막아서자 이번에는 그대로 후진합니다. 경찰은 순식간에 화단까지 밀려나고 지켜보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결국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경찰은 공포탄까지 쐈지만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아파트 단지 안을 30분 동안 휘젓고 다녔습니다. 경찰의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일로 뺑뺑뺑 돌아섰대요. 저 위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승용차를 막는 과정에서 차량 4대가 파손됐고 경찰 1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그걸 놓아서 뒤로 넘어졌으면 차가 쟤를 타고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가족 생각이 제일 먼저 났죠. 경찰은 운전자 49살 김모 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원룸입니다. 1인용 침대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데 14제곱미터 대략 4평 정도이고 이 방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정부 계산 방식으로는 3.3제곱미터 한 평당 월세가 16만 3천 원입니다. 174제곱미터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3.3제곱미터의 월세가 15만 8천 원이니까 대학가 원룸의 월세가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쌉니다. 대학생과 그 부모가 월세 등골이 휘고 있다는 게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대학가 원룸들입니다. 변기 바로 앞에 싱크대와 렌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부엌이 있는 겁니다. 거꾸로 부엌에 변기가 딸린 집도 있고 작은 냉장고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서 싱크대 위에 억지로 올려놓은 집도 있습니다. 이 집들을 직접 취재해보려 했지만 일찌감치 모두 나간 상태.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제 꿀꿀이면서도 이제 또 막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금방 나가요. 이런 집들은 월세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싸다 보니까 나오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대학가 월세는 얼마 정도 할까? 14제곱미터 4평짜리 신촌의 한 원룸. 밥 먹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비좁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합니다. 서서요? 네, 그냥 이렇게 서서 먹는 게 편해진 것 같아요. 이 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여기에 관리비도 매달 5만 원씩 나갑니다. 2개 같이 했었거든요. 그 치킨집에서는 서빙이랑 설거지. 많이 벌 때는 110 정도 벌고. 그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60이니까. 네, 그러네요. 대학들이 기숙사를 지어보려 해도 월세에 생계가 달린 주민 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 기숙사나 공공임대 지을 때 많은 임대업자분들이 반대를 하시잖아요. 공실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건데요. 정부가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해 진행하던 행복기숙사 건립 역시 주민들이 대학생이 오면 성범죄가 늘어날 거라는 민원까지 넣어가며 반대하고 있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학가 방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상하탑이 등골탑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지방의 한 보육원 아이들이 먹을 아침밥입니다. 먹다 남은 게 아닙니다. 반찬의 가짓수는 물론이고 양도 부족합니다. 한창 클 나이인데 제대로 못 먹어서 정상적인 발육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부모 사랑에 굶주리고 부실한 밥상에 굶주리고 아이들 굶기는 대한민국, 오늘 첫 순서입니다. 원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 한 보육원에 음식 재료가 배달됩니다. 한눈에도 햄과 어묵 같은 가공식품들이 많습니다. 조금 뭐 단가가 세더라도 이제 그런 거 신선하고 이렇게 좀 친환경적인 제품을 좀 편하게 썼다면. 물가는 치솟는데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고기 같은 메뉴는 양이 제한되고 고기도 나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배불리 못 먹을 정도로 나오니까 아쉽죠. 그냥 집에 돈이 없나 보다. 과일이나 유제품은 제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개수가 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딸기는 뭐 2개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보육원 아이들에게 정부가 한 끼 식대로 정한 돈은 2,348원. 하루 간식비도 400원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10분. 아이들이 밥을 먹고 생활관으로 돌아올 시간인데요. 간식비 후원이 끊기면서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들 방에 가면 냉장고 문을 수없이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거 없는 줄 알면서도 계란말이 하나랑 김말이 2개씩 받고 먹고 나서 좀 더 받자, 알았지? 네. 후원이나 간식비 지원이 조금 더 나은 서울의 보육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힘들죠. 우리 애들이 너무 작아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먹는 것도 부실하지. 서울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책정된 무상급식 단가는 한 끼 4,730원. 이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보육원 식대는 지난 4년 동안 불과 279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제 4년 전에 제가 8시 뉴스 그 당시에도 진행을 할 때 그 열악한 시설아동 그 급식비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서 좀 사정이 나아졌길래 참 좋다 싶었는데 지금도 그게 아니군요. 네, 그 당시 2013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보도했을 당시
당시 1,420원이었던 식대가 649원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4년 동안의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한 끼 식대가 겨우 279원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식대가 2,348원인데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그때도 그랬는데 4년 전에도 아이들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발육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 못 먹어서. 이게 참 걱정이란 말이죠. 네,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이 보육원 아이들이 평균보다 한 10cm 정도 키가 작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상급식 식대에 해당하는 3,500원짜리 밥을 먹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내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또 이 열악한 보육원 식대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도 취재해서 연속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어도 아이들 굶기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다시 김정남 피살 관련 소식입니다.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니까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총리가 직접 북한 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5장짜리 장문의 영문 성명서를 읽어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결탁한 말레이시아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The Malaysian police has not yet ascertained the cause of his death and not offered the criminal evidence of the suspects. They rather focused on identifying the other name alleged by the hostile forces against the DPRK.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유일하게 혜택을 보는 건 정치적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라고 음모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인들을 용의자로 특정한 건 어이없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용의자라고 보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같은 날에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사람들만은 문제지 않은 거고 왜 확인도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동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강 대사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 대사를 외교부 총사로 불러 항의하고 평양 주재 대사도 소환했습니다. 자, 임상범 특파원 지금 북한 대사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어떤 계산과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회견에서 강철 대사는 죽은 사람은 북한 국적의 김철이며 자신은 김정남은 모른다고 아예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도 없는 마당에 자신들을 배우로 모는 것은 잘못이고 배우는 오히려 한국이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결탁을 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떼를 쓰고 있는 건데 그만큼 북한의 처지가 공공하다는 그런 강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에도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이 강철 대사가 오늘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외교부로 불려갔던 모양인데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공항에서 극도로 예민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과를 받기는커녕 한국과 공모를 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거듭받자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남의 부검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말레이시아 보건장관은 이르면 모레쯤 시신 부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부검 때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재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건 직후에 말레이시아를 떠난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이제 이미 평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검거된 리정철에 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리정철이 다니던 회사를 현지에서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남이 피살된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 CCTV 화면입니다. 남자 3명이 찍혔는데 33살 리지연과 34살 홍송학, 57살 리재남입니다. 여기에 55살 오종길까지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김정남이 습격당한 직후 옷을 갈아입고 3시간 만에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두바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나흘 만인 지난 17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개의 나라를 거쳐 무려 16,000km를 이동하는 경로였습니다. 베이징을 거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참 돌아가는 길을 택해 추적에 혼선을 주려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 용의자들 신병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검거된 리정철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곳은 리정철이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건강식품을 파는 이 회사에서 리정철은 실제 근무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대표가 북한과 거래를 트기 위해 접촉한 과학자의 조카라는 리정철은 2013년부터 비상근으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Only when we want to discuss, because he cannot speak English. The daughter translate. 리정철은 회사의 도움으로 체류에 필요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 실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위장 취업한 상태에서 공작원들을 지원하는 고정 간첩 노릇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급하게 들어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이 뭐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8시 50분,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쯤 뒤에 이 마카오에서 오는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에 김한솔이 탑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기자들이 전부 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고 혹시 확인이 되면 추후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번 사건 수사 관련해서 공작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여권을 다 그대로 북한 여권을 이용하는 바람에 북한 국적이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거는 좀 공작원답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예, 사실 뭐 북한이 이번에 한 행동들이 좀 어설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북한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는 좀 은폐를 위해서 노력은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아닌 제3국 여성들을 동원을 해서 범행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범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갔던 말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베트남 여성이 초창기 했던 말을 보면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들이 북한하고 베트남 국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일을 시킨 사람들의 국적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인데 이걸로 보면 자칫하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은폐를 잘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의문점 남는 게 어디 으슥한 골목이라든지 집 안에서 범행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온데 CCTV가 다 깔려 있는 국제공항에서 왜 거길 선택을 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김정남이 방심하는 틈을 노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공개된 CCTV를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피습 당한 직후에 김정남이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여성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공항 의료진이 보더라도 김정남이 제 발로 걸어와서 내가 좀 아프니까 도와달라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이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걸 살인 사건으로 보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의 케이스였다면 경우였다면 사실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라 심장마비 같은 돌연사다 이렇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공항에서 범행을 해도 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그것도 추정입니다만은 나름 설득력이 있는 추정 같긴 하네요. 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말레이시아에 실제로 도착한 게 확인되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부터 제주에 지독한 강풍이 불어서 항공기에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휴일 막바지에 돌아오는 비행기편 기다리던 관광객들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공항은 유난히 이런 일이 잦은데 왜 그런지 정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주공항 항공사 창구마다 탑승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제부터 항공기 50여 편이 결항하면서 4,6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120여 명은 공항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늦게 뜨는 거 이게 문자 같은 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빨리 나가서 방도 없고 해야 되는데 제주공항은 바람 때문에 결항이 잦은 대표적인 공항입니다. 바람 방향이 활주로 방향과 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옆에서 부는 바람이 문제입니다. 기종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초속 15m가 넘는 옆바람이 불면 이착륙이 어려워집니다. 어제는 최고 초속 28m의 태풍급 옆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주공항의 활주로는 해안선에 평행하게 놓여 있는데 대륙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
활주로와 직각인 북풍이 불고 여기에 바닷바람까지 더해져 강한 옆바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활주로는 대부분이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때문에 남북으로 비행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방향 활주로도 있지만 길이가 짧아 주로 경비행기가 이용합니다. 공항이 바다와 한라산 사이에 있어 예측이 어려운 돌풍인 윈드시어가 발생하는 것도 벼랑이 잦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SBS 정구입니다. 네, 지금 정보과학부 이병수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유 기자는 지난 주말 동안에 제주도에 갔다가 강풍 때문에 발이 묶여서 어제 돌아오질 못했었습니다. 자, 유 기자, 어제 서울로 오려다 못 온 거죠? 네, 저는 어제 밤 비행기였습니다. 아, 근데 그럼 언제 돌아왔습니까? 네, 어제 밤에 결항 때문에 어제 못 오고 예. 오늘 오전에도 계속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못 오고 오늘 오후 2시쯤에 이제 서울에 대창호편을 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올 때는 비행기가 뭐 잘 뜨고 안전하게 왔나요? 네, 잘 왔는데 일단 네. 출발할 때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도 울고 곳곳에서 이제 비명 소리도 들리고 저도 좀 무서웠지만 다행히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그랬군요. 네. 근데 어제 오후에는 도대체 얼마나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까? 어제 오후에는 낮에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오후에 항공사도 예측을 못했는지 저녁에 이제 김포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제주의 강풍 때문에 착륙을 못하고 부산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갑자기 강풍이 불었는데 어제 저녁에 저도 그냥 소식을 듣고 숙소를 이제 뒤늦게 정하고 네. 근처를 돌아다녔는데 이게 앞에서 바람이 불면 내딛기가 힘들고 뒤에서 바람이 불면 걸을 수가 없고 저도 모르게 이제 뛰게 되는 그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예. 제주 분들도 어제 같은 강풍은 태풍 때나 불지 평소에는 흔치 않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유 기자도 뭐 사회부 시절에 태풍 취재 많이 했을 텐데 그때랑 네. 비교하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서 부는 바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근데 태풍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태풍 때 부는 바람은 이제 무수히 날아오는 잽을 맞는 기분이라면 어제 제주에서 분 강풍 같은 경우는 팔을 뒤에서 쭉 뻗어서 강하게 한 방에 치는 이런 훅을 맞는 그런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잽과 훅의 차이다. 예. 네, 고생했습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한 의지 발언으로 야권이 시끌벅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국민들을 위하려 했다는 말이 확인이 됐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단은 어제 부산대 강연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각 SNS에 박 대통령 감싸기냐는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늦은 밤 안 지사가 웃는 분위기 속에 나온 반어법적 비판이었다며 직접 해명글까지 올렸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장 안 지사와 중도층을 놓고 경쟁 중인 국민의당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의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해명을 믿는다면서도 안 지사의 발언엔 불의에 대한 분노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안 지사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지사는 진심을 알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어제의 문답으로 봤을 때 왜 그 문답이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까? 예,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발언 자체의 휘발성에다 상승세인 안 지사에 대한 견제가 더해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크로스컨트리에서 평창올림픽 기대주인 혼혈 선수 김마그너스가 짜릿한 승부를 펼치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1.4km 코스를 한 바퀴 도는 스프린트 결승에서 김마그너스는 중국 선수와 숨막히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결승선을 거의 동시에 통과했는데 100분의 1초까지 같은 기록을 낸 끝에 간발의 차로 환호했습니다.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혼혈 선수로 2년 전 한국 국적을 선택한 김마그너스는 남자 크로스컨트리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쓴 뒤 어머니와 전화로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엄마, 나 금메달 따서 너무 기쁘고 재밌었어요. 평창올림픽을 1년 앞두고 아시아 정상에 오르며 자신감을 충전한 김마그너스는 이번 대회 4종목에 더 출전해 메달 사냥을 이어갑니다.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던 스노보드 이상호는 회전 종목에서도 우승해 대회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쇼트트랙은 남녀 1500m를 석권했습니다. 남자는 박세영이 우승했고 여자는 최민정이 1위, 심석희가 2위에 오르며 에이스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레이스를 풀었더니 이제 결과도 잘 따라온 것 같아요. 부상을 딛고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은 50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삿포로에서 SBS 서대원입니다. 이번 4대륙 피겨 선수권에서 세계 최강 한유를 꺾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미국의 네이선 첸이 SBS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점프 괴물로 불리는 첸은 1년 뒤 평창올림픽에서 피겨의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쿼드러플 러치와 플립, 토르프와 살코까지 중국계 미국인 네이선 첸의 4회전 점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4대륙 선수권에서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7차례나 4회전 점프에 성공하며 세계 1위인 한유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5살이던 3년 전 처음 4회전 점프를 시도한 첸은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4종류의 쿼드러플 점프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예술 점수는 한유에 못 미쳤지만 점프 괴물답게 높은 기술 점수로 이를 만회했습니다.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었습니다. I believe jumps are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skating. It's difficult to really work on or improve. The focus is on jumps, and in the future I'll keep on. 내년 평창올림픽 우승을 노리는 첸은 피겨의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말해 사상 처음으로 4회전 점프를 8번이나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 think that it's something that brings a lot of entertainment to the sport, and I approve of that. You know, pushing the limits of quads, of honestly even the human body. 혜성처럼 등장한 첸은 다음 달 세계 선수권에서 라이벌 한유와 뜨거운 대결을 다시 펼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칼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영동지방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강원도 철원은 영하 11도, 그리고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넘게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는데요. 많은 양의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불편이 우려됩니다. 눈과 비가 그치면 주 후반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정에 나가서 질문 안 받고 입장만 진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재판부에 거절당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예정된 질문만 받는 기자회견과 간담회 5번에 짧은 사과 담화 3번을 포함한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를 7번 해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1일 기습적인 해명 간담회가 즉석 질문을 받은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헌재 출석 진술이 어쩌면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